모레 열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 진용을 먼저 구축한 민주당, 여당으로서 추경과 개혁 입법이라는 과제를 맡게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전 보도로도 짚어왔습니다만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누가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3선에 김성원, 송원석 의원은 얘기가 있었고 4선에 이현승 의원이 같이 합류하면서 3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방금 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두 분 3선 의원만 두 분 나왔을 때는 이게 구도가 구주류와 친한파 간의 대결이다라는 이런 이제 그림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 있는 분들이 많다. 당원도 그렇고 원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 뭐 경선 대회가 있다거나 당에서 어떤가 지도부를 구성할 때마다 친한이냐 아니냐 이걸로 계속 몇 년간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파색의 옅은 분에 대한 수요가 있지요. 그리고 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두 분만 나오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지난번 전당대회와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다시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단일 대우를 갖춰서 선명한 야당으로 거듭나기보다는 오히려 당 내에서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파색의 옅은 이현승 의원이 나오는 게 새로운 카드로 부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4선 의원 중에서 사실 김도읍 의원이 굉장히 좀 유망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래서 4선 중진 중에서 누군가는 나와서 현재 이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현승 의원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현승 의원은 사실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왜 학교에 보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우등생으로 자기 하려면서 지내는 학생. 나중에 뭐 졸업할 때 이제 상 받으러 올라가면 저런 학생이 있었지 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현승 의원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청자가 볼 때도 뭐 성일정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이 익은데 이 3파전이라고 했던 세 분 다 이름은 좀 낯선 분들이어서 평가가 어떤 분들이지? 4선인데 이현승 의원 처음 들어본 것 같아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상대당에서 보셨습니까? 비교적 언론 노출이 잦은 분들은 이제 새 후보자 모두 좀 덜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이현승 의원은 아마 본인이 던진 출사표에 의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개파석이 비교적 였다라고 하니까 친한 친윤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 중진인데 좀 역할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무게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 개파에 치우치지 않은 인물이 원내대표로 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요청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고 또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구가 많은 데가 부울경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산 진구에서 4선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PK 지역이 국민의힘에서도 의석수가 TK보다 더 많아요. 이제 33석이라서 이게 그러면 2파전일 때는 비교적 명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주류 대 이제 친한파의 어떤 대결 구도, TK 대 수도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하나의 변수가 생기면서 이게 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좀 묘한 관전 포인트가 명확한 구도에서 뭔가 좀 모호해진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107석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많은 언론에서 8대2로 구주류, 그러니까 친윤계와 친한파가 이렇게 8대2로 이 권한을 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색파가 였고 어떤 중진도 이게 소구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워낙에 당권 다툼이란 건 노선 투쟁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구도상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대 야소 전국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등 당 지도체제 개편 논의도 이끌어야 할 텐데요. 여러모로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표심은 누구한테 향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대 야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여대 야소였죠. 그때도 한 180석 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인사 실패, 조국을 비롯한 인사 실패, 그게 정권을 굉장히 큰 치명타를 줬었죠. 그리고 부동산 실패도 있었고요, 외교 실패,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급 상승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줬었었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제 폐지를 해가지고 수출 실적도 저조되고, 물론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여대 야수의 상황도 반드시 선고한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정권이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면 국민들이 심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바로 해버린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벌써 인사 실패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그다음에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금 인사 관련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정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 선명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즉 49%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고 51%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이 51%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선명하게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선수도 있어야 되고요. 원내에서 또 협상력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한 2명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네네. 2명 정도 좁혀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원내 수석을 2번 하셨던 송원석 의원, 이분이 이제 원내 굉장히 파이팅이 좀 있으시고요, 협상이 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예산 전문가요. 기재부 차관도 했고 예산실장 했었는데 연말 가면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 예산 때문에 아마 예산 이제 투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회 중진이죠. 그리고 이현승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원내를 이끌기에는 아주 리더십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 물론 네. 수도권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구심점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친한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면에서 아무래도 전체 당의 어떤 리더십이 이끌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명 정도 좁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선택이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사령탑이 정해졌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로 구축이 되면서 추경안 편성이 급물살을 탈 거라는 저희가 보도를 또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어쨌든 강원 전략에 대한 분석이 나온 건데 어떻게 전망해야겠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네. 상법 개정안은 심지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체제 때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기업에 부담을 준다라는 취지였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법문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 관계자들이 상당히 환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기업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이런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왜곡됐다라는 보여준다는 점, 오히려 지난번에 당연히 통과가 되고 입법적으로 안정화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공포도 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거고, 다만 이 야당과의 수기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판사 정원을 늘리는 부분, 이게 대법원의 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는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관 수가 상당히 30명이라고 하더라도 적기 때문에 재판 연구관들도 증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그럼 판사 정원법도 손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당연하지만 야당 의원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른바 강원 전략, 민주당이 이미 추진을 해왔던 부분,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되, 나머지 부분은 당연하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다는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금전 거래 압박 찬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누구든 청문회에 부르라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은 거취를 결단하라며 공세를 이어갑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기본적으로 해명이 나왔는데요. 일단 논란 의혹의 요지는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고등학교 때 했을 때 이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이 표절에 대한 금지 교육을 좀 의무화하자라는 법안을 추진하는 그런 학생 동아리
동아리였었습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이 유사한 법안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법안을 원래 대표 발의한 거에 다른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는 형식으로 법안이 이제 입법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발의자는 다른 의원이었어요. 김민석 의원은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정도였고 이게 또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혹시라도 아빠 찬스라고 할까 봐 이 아들이 미국의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자료에 혹시 이 부분이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입시 자료에 하나의 정상 자료로 넣지 않는 게 좋겠다고 아버지 김민석 그 당시에 권고를 자식에게 해서 넣지 않았다는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또 관련 의혹 제기가 있다면 이런 식의 해명이 다시 언급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이제 민정수석이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때 조국 이제 전 수석도 본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나는 이제 결백하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 소상히 다 소명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인사청문회 가지고는 전혀 소명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수사를 해서 재판 넘어가는데 나중에 결국 묵비권을 행사했고 증거가 나오니까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부부가 둘 다 구속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 찬스 이 부분도 보면 공익인권보험센터 조민 씨가 거기서 수업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서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교수의 이제 지인인 의사에게 자녀에게는 의사의 자녀를 이제 공익인권보험센터 인턴으로 참여시켜주고 정작 본인은 자기 딸인 조민을 또 그 의사에게 보내가지고 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면서 서로 각각 교수들끼리 자녀들을 품앗이하는 경력을 서로 이제 바꿔서 품앗이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렇게 나중에 증거가 다 드러나고 또 증언도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은 김민석 후보의 본인 입장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혼자 지금 나중에 가면은 내가 다 소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다가는 지난번 조국 사태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본인이 지금 김민석 후보의 돈 문제입니다. 소득은 거의 없거나 굉장히 의문투성이인데 나간 돈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지금 유학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왔습니다. 케네디 스쿨도 다녀오고 칭화대도 다녀오고 루코스 대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외에 있는 유명 대학들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다녀왔었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본인 전 재산이 2억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은 또 2010년도에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몇 개월 동안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또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국제고등학교 다녔었고 지금 현재는 학비가 1년에 1억 원이 코넬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징금도 9억 2천이 된 걸 또 완납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은 의문투성인데 나간 거는 수십억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국 사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제기됐던 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간 모습인데 이른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을 썼죠. 이한주 위원장이 어린이날 아들에게 부동산 선물을 줬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른바 투자랑 투기라는 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네. 20년 전에 이제 상가 각 홀을 매입해서 아들들에게 그 당시 이제 미성년자였습니다. 네네.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년이 이제 지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를테면 상가를 매입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은 국정기획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더라도 이 과정 중에 그렇다면 탈세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 그 당시 이제 면세점이 1,000만 원 이하였다고 하고 지금도 2,000만 원이 면세점인데 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그런 가액이었기 때문에 세금 같은 거에 탈루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좀 명시적으로 했고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린이날 대단히 좀 자극적으로 명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거의
거래 일자가 5월 5일입니다. 등기는 그 이후에 이제 6월 달에 이뤄졌는데 네. 거래가 5월 5일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줬다라는 건 이건 지나친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이 넘어서 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나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 위원장이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의견을 새겨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공정한 잣대로 봤을 때 좀 엄정하게 이런 부분을 세밀화해가지고 너무 쟁점화하거나 정치 프레임화해서 공격하는 거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공세를 너무 강화했다는 이 장윤미 대변인의 그 부위원장의 해석이었는데 이준우 대변인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하시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주 이제 위원장의 과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국 전 교수와 비슷하죠. 굉장히 공자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했지만 정작 돌아서서 본인은 자녀들 입시 비리를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부부가 부동산 회사를 차려가지고 자식들도 그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기를 해서 얻은 수익을 자녀들에게 나눠줬다. 지금 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만약에 거래로 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면 4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 회사의 직원으로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19%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들 전부 다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형태는 굉장히 프로 부동산 투기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건 정책 프레임이 아니죠. 실제 5월 5일 어린이날에 부동산이 2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어린이날에 그 선물로 애들한테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책 프레임이니까 있는 그대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1,500입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리고 현재 그 부동산 가치를 얘기 들으면 7, 8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일반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전문가 수준의 부동산 투기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인수위의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또 하나의 인사 실패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투기냐 투자냐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이준우 대변인 장윤미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